자, 지난 시간에 했었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파동. 파동이 뭐야? 여기부터 했었지. 기억해내. 파동이 뭐야? 파동. 파원에서 한 지점인 파원에서 생긴 뭐를? 진동이 뭐 하는 거? 퍼져 나가는 현상. 그래서 퍼져 나가는 현상이 파동이야. 이러한 파동을 나는 분류도 할 수 있어. 기억해내.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얘기했어. 뭐였어? 그렇죠. 이동할 때 반드시 매질이 필요하냐? 아니면 매질이 없어도 되냐? 라고 하는 매질의 유무에 따라 파동 나눠. 그 중에서 반드시 매질이 있을 때만 전달되는 소리 같은 아이들이 있어. 그거 뭐라 그랬어? 그걸 역학적 파 또는 뭐라 그래? 탄성파 라고 얘기했고요. 매질이 없어도 진행이 가능해. 이거 뭐라 그랬어? 전자기파 또는 비탄성파 이렇게 얘기했고, 파동을 나누는 두 번째 기준도 있어. 뭐야? 파동 에너지가 진행하는 진행 방향과 또 그렇죠. 매질이 떨리는 진동 방향. 그래서 이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얘네들 분류할 수 있는데, 이 방향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가는 방향과 수직하게 진동해요. 무슨 파? 그렇죠. 수직하게 진동하면 나 획파라고 할 거야. 됐니? 근데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한다면 이거 종파라고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종파에는 3개밖에 없어. 종파는 3개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아니요. 종파는요. 지금 들리죠? 뭐가 들려요? 소리요. 소리 중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음파.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초음파. 그리고 기억나니? 지진파 중에서 종파의 형태로 퍼지는 지진파가 있어. 뭘까? 자, 여기서 출발해서요. 여기까지 가는데 상상해봐. 종파로 가는 애가 빠르겠냐? 횡파로 가는 애가 빠르겠냐? 종파죠. 그러니까 종파가 1등으로 도착했어. 그래서 프리머리 웨이브. 그게 피파야, 바보야. 그래서 2등 했어요. 뭐니? 세컨들리 웨이브. 그게 S파야. 알겠어요?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파가 1등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굽니까? 피파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횡파가 2등 한다 그랬으니까 S파가 횡파에 속합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파동할 때 가장 중심이 되게끔 배운 건 여러분들 소리하고 빛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류한 기준에 맞춰서 소리와 빛을 넣어야죠.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요. 소리 어디에 속해? 네, 탄성파. 이거 소리라는 음파야. 되겠어? 또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종파. 이게 소리야. 맞지? 그러면 반대인 얘가 누구라고요? 빛이라고 하는 전자기파라고요. 이렇게 됐었어. 맞지?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을 분류했던 것처럼 파동의 우리는 구조도 알아. 됐죠? 하나의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요소라고 하는 파동의 5 요소 알아. 얘기해. 네. 파장이 있대요. 또 뭐 있다고? 진폭이 있대요. 또 주기 있대요. 또 진동수 있대요. 하나만 더. 속력 있대요. 그래서 이 파동의 5요소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조가 횡파 구조라서요. 한 지점에서 발생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데 횡파기 때문에 매질은 수직으로 떨려야 되니까 수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횡파야. 그 중에서 가장 위로 볼록 튀어나온 거 누구? 마루. 쏙 들어간 거 누구? 골. 그래서 이렇게 마루와 골이 반복되는 구조를 우리가 횡파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요. 파장은 뭐야? 마루에서 마루까지 해. 그렇죠. 그래서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최단 거리를 파장이라고 할 거야. 그랬잖아. 근데 굳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잴 필요는 없는 거였어. 그래서 원래 파장은 뭐야?
사실은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최단거리야. 그치? 근데 같은 모양을 멋진 말로 뭐라 그래? 같은 위상이죠. 됐죠? 그래서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를 한 파장이라고 할 거야 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은 뭐야? 주기. 됐죠? 그래서 주기라고 하는 건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거리가 아니고 시간을 얘기해 이거야. 자, 다시 말하면 주기라고 하는 건 한 번 1회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는 뭐라 그래? 이거 진동수. 그래서 진동수라는 프리퀀시는 주기의 역수인 거지. 맞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진폭은 뭐야? 진동 중심. 네. 실제로 매질이 움직일 수 있는 최대 변이. 그죠? 이거죠. 매질의 최대 변이. 그럼 꼬맹아, 어떨 때 이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어떤 파동이 올 때 똑같은 매질이 더 많이 올라갈까? 파동 에너지가 큰 애가 오면. 됐어. 파동도 파동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 딱딱한 땅이 얼마나 휘어질 수 있어?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동 에너지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파동 에너지는 A제곱 F제곱에 비례하는 값을 가져요. 됐어? 이 중에서 A가 뭐오게? 진폭. 이게 진폭이에요. 진폭의 제곱에 F가 뭐오게? 진동수. 진동수를 제곱한 값이 바로 파동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온 애가 있으면 똑같은 매질이라도 진폭이 커지고요. 진동수 커져요. 됐어? 네.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진폭과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야 라고 했고요. 이러한 파동이 퍼져나간다 라고 하는 건 파동의 속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속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속력은 시간분의 뭐니? 거리죠. 그럼 파동에서의 시간분의 거리는 뭘 얘기하니? 파동의 시간은? 주기. 거리는? 파장. 그래서 근데 주기분의 1은 뭐라고 했다 그랬어? 주기분의 1 진동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의 속력은 F 람다로 훨씬 더 많이 구해. 그래서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자, 이게 파동이 가지고 있는 5요소인데 나 궁금한 거 있어. 어떤 곳에서는 빛의 속력이 더 빨라질 거고 어떤 곳에서는 빛의 속력이 느려질 거야. 그래서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뭐야? 매질의 상태와 종류야. 되겠어? 자, 그러니까 모든 파동은요.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은 달라져 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거 V는 F 남다니까 어떤 애들이 진동수에 따라 속력이 달라져요. 이런 얘기 하더라?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삼원색은 빨, 초, 판데요. 얘는 진동수가 1이고 5고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 속력이 제일 빠를까? 절대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진동수가 달라짐에 따라 뭐가 달라지니? 파장의 길이가 얘가 10이고 얘가 2고 얘가 1이야. 그래서 그러면 속력은 다 위아더 월도 얼마야? 10이거든요. 그래서 진동수가 크다고 해서 속력이 빠르다? 절대 아니에요.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어떤 매질을 통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매질의 상태와 성질이 파동에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해. 이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매질이 필요 없는 빛과 같은 아이들은 어떤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라?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에서가 제일 빨라. 그지? 그 다음이 블럭, 기체, 액체, 고체라면 입자가 빽빽할수록 전달되는 속력은 느린 거래. 입자가 빽빽하다는 얘기는 밀도가 뭐할수록 클수록 전달되는 속력은 뭐한 거라고? 느린 거라고.
알겠습니까? 빛은 오히려 밀도가 작은 물질일 때 전달되는 속력이 훨씬 더 빠른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밀도가 크다라는 거를 밀합 물질, 밀도가 작은 걸 소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소합 물질에서 빛의 속력은 더 빨라요. 이런 얘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이때 진공 속을 통과할 때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른데 이때의 속력만을 우리가 뭐라 그러다? 광속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땐 이미 광속보다 느려졌기 때문에 광속이라고 안 한다. 그래서 다른 속력과 다르게 광속의 속력을 표현할 때만 C로 쓴다. 그래서 이조차도 F 남다로 계산하는데요. 광속은요. 빨간 빛이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파란 빛이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요? 아니면 같아요? 맞죠? 그래서 빛은 진공을 통과할 때 모두 다 광속을 갖기 때문에 진공을 통과할 때는 이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 되겠어? 네, 광속은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 이거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건 진동수가 커지면 파장의 길이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진동수와 파장은 무조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알겠습니까? 진동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인데 아까 얘기했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파동 에너지가 크려면 진동수가 뭐 해야 되니? 커야 되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요. 파장의 길이는 뭐 해야 됩니까? 짧다는 얘기가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요. 파장의 길이는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파장이 짧은 거 찾아, 가장 에너지가 큰 거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비탄성파기 때문에 진공에서 제일 빨라. 그럼 탄성파의 소리는 어떤 매질 통과할 때 제일 빨라? 네, 매질이 빽빽하게 있는 고체 매질을 통과할 때 제일 빨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 기체고요. 얘는 진공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기체라도 공기 속을 통과하더라도 공기의 뭐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다른가? 온도죠. 됐어? 그러면 어떤 온도에 공기를 통과할 때가 더 빨라요?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그래서 고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소리의 속력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는 음속은 331 더하기 0.6T라는 방법으로 음속을 우리가 계산하더라. 되겠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됐죠? 그런가 하면 꼬맹아 파도가 칠 때 물결 어떤 물을 통과할 때가 제일 빨라? 깊은 물. 깊은 물 속을 전달될 때의 파동의 속력이 얕은 물을 통과할 때 파동의 속력보다 훨씬 빠르다. 기억나? 하겠어? 그 다음에 줄. 내가 줄을 진동시킬 때요. 줄에서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을 결정하는 건? 네, 줄이 얼마나 팽팽하냐. 팽팽할수록 빨라. 또 줄이 얼마나 가볍냐. 선밀도 기억나죠? 그래서 선밀도 분의 장력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의 속력을 대충 구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파동의 기본적인 개괄적인 것들은 지난 시간에 다 배웠고요. 그러면 이러한 파동 이제 들어가요. 파동의 성질. 우리 파동의 구조도 배웠고 그래서 여러 가지도 했지만 이러한 파동은 성질을 가져요. 파동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성질 중 여러분들은 중학교 몇 학년 때 배웠어? 1학년 때. 그러면 뭘 배울 수 없는 나이였네. 중학교 1학년 때요. 파동의 성질을 그래도 3가지는 배웠는데 5가지가 있답니다. 되겠어? 자, 그 파동의 성질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파동이라는 빛은 꽃장 가려고 그래. 안 꺾여. 파동의 뭡니까? 직진성 이거죠. 됐어? 빛은 직진해서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빛이 가다가 꼬맹아 어떤 물질 만나면 어떻게 해? 반사돼서 돌아가죠. 됐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뒷면에 빛이 올까 안 올까? 안 오지. 그럼 뭐가 생겨? 그림자. 그래서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직진하지 않고요. 꿀렁꿀렁 지 맘대로 막 이렇게 가면 방해물을 만나더라도 피해서 가는 아이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겠니 안 지겠니? 안 져요. 됐어? 그래서 그림자가 진다는 얘기는 빛이 직진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그림자가요 우주에서도 생겨요. 빛에 의한 그림자가 우주에서도 생기죠? 배웠습니다. 뭘까요? 우주에서 빛이 안 가서 생기는 그림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이 개놈의 새끼들 요번에 시험 본 놈들도 있는데! 일시고 그렇죠! 달의 그림자에 그래서 태양이 가려서 안 보여요. 일시.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서 안 보여요. 월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게 식현상이야.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주에서도 빛은 직진하고 있구나. 식현상을 통해서 난 알았네. 이런 얘기야. 하겠어? 오케이. 자, 그 중에서 여담으로요. 여러분들 일시 천체 순서. 일식이 일어나려면 천체 순서가 뭐야? 해, 달, 지. 그지? 월식이 일어날 때 천체 순서 해, 지, 달. 알겠어? 이때 달의 위상. 네? 지구학 선생님한테 뒤지고 혼날 거야. 이거 뭐게? 이거 사. 이거 뭐게? 망. 일식은 하루 중에 언제 일어나게? 낮밤. 낮이니까 태양이 보였다 안 보이겠죠. 그래서 얼식은 밤. 알겠습니까?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빛은 직진한다는 성질도 우리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근데 이러한 빛은 뭐도 한다고요? 반사도 하죠.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되돌아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걸 빛의 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반사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 반사라고 할 거야. 이거예요. 됐죠? 그러면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반사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때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규칙성이 있어?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아야 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게요? 반사 법칙. 됐어? 이걸 반사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반사 법칙은요. 어떤 물체에 빛이 반사돼서 나올 때 항상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예외 없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칙이다. 되겠어? 그러면 빛이 가다가 여기에 있는 물질을 만나서 빛이 되돌아 나와. 그럼 난 입사각과 반사각 재고 싶어. 각도를 잴 때 기준선이 필요해. 각도기의 영도를 맞춰야 되니까. 맞아? 자, 그 기준선 어디 있어? 수직. 네. 빛이 들어간 면과 수직하게 법적으로 각도를 재는 선을 그리셔야죠. 그래서 법적인 선, 법선. 됐어? 이거야. 그러면 이 법선으로부터 입사각선까지 각도를 재. 요 새끼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입사각이지. 그래서 중학교 때는 맨날 요 각도가 30도야. 입사각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이거 입사각이야? 아니죠. 입사각 몇 도? 60도. 이렇게 가셔야죠. 됐어? 그래서 입사각은 법선으로부터 입사광선까지의 각도를 얘기한다. 되겠어? 그러면 요 각도가 바로 무슨 광선이겠니? 이게 바로 반사각이겠죠. 됐니? 근데 이게 예외 없이 같아야 돼. 되겠어? 자, 입사각이 60도면 반사각도 60도고요. 입사각을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서 이 각도를 70으로 만들면 반사각도 70. 예외 없이 같아요. 그래서 정말요? 여기는 면이 매끄럽잖아요. 이 면은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도 같아요? 네, 언제나 같아요. 자, 매끄러운 면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정반사. 정확하게 반사되는데 정반사죠. 되겠어?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걸 우리가 정반사라고 한다면 울퉁불퉁한 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건? 네, 난잡한 반사, 난반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반사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표면이 이렇게 매끄러우면 하나의 광원장치에서 빛이 나올 때 빛이 평행하게 나오잖아요. 평행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반사돼서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번인 면에서의 법선의 방향과 2번의 면에서의 법선의 방향과 3번의 면에서의 법선의 방향이 다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30도로 들어가면 이 빛도 몇 도? 30도. 이 빛도 몇 도? 30도로 입사해서 반사각도 모두 다 30도라는 같은 방향을 향해서 빛들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이 모두 다 같은 한 방향으로 빛이 반사돼서 나간다. 이게 정반사야. 맞아? 근데 꼬맹아, 빛이 저렇게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보여?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여러 방향으로 나가는지 눈에 볼 수 있어? 그러면 정반사가 일어나는지 남반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아? 정반사가 일어나는지 남반사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안다고 교과서에 써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현상이 있어. 정반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벌써. 성훈아, 여기 봐. 거기 너 있지? 저기 정반사야, 이 새끼야. 그래서 내 주변에 내 모습이 뭐 한다? 비친다. 이게 정반사가 일어나는 물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아침에 너네들은 얼굴을 어딘가에 비춰보고 왔지? 어디? 어디? 거울. 그러니까 거울이 대표적으로 정반사를 하는 도구란 말이야. 되겠어? 네. 그래서 거울 같은 경우에 주변의 경치가 내 얼굴이 비친다고요. 그래서 걔는 빛이 한 방향으로 나가기는 정반사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잔잔한 호수 주변에 그래서 경치가 비쳐요. 호수면에.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서는 정반사가 일어난다. 되겠니? 근데 거기다가 조약돌을 던지면 비쳤던 경치가 없어지거든요. 갑자기 걔가 정반사가 아닌 무슨 반사입니까? 난잡한 반사, 남반사입니다. 됐죠? 이 남반사를 할 때도요. 똑같은 광원 장치에서 빛을 내보냈기 때문에 빛은 평행하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평행하게 갈 때 첫 번째 기억은요. 바로 빛이 이렇게 왔으니까 이면에 들어와요. 그러면 빛이 들어온 면은 이면이니까 이것과 90도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법선이 이렇게 그려져요. 맞아요? 그러면 입사각이 이거 80도예요. 그러면 이 빛은 80도인 반대 방향으로 80도를 이루면서 빛이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두 번째 빛은요. 얘가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럼 빛이 닿는 면은요. 요 면이거든요. 그러면 요 면과 90도가 되게 법선을 그리시면 요겁니다. 그러면 얘는 요 각도가 20도밖에 안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20도만큼 빛이 꺾여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니은이야. 알겠어? 이게 기억이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빛도요. 여기 들어왔으니까 이 면에 들어가. 그러면 이것과 90도 되는 선을 그리면 이게 법선이야. 얘 법선이 얘란 말이야. 그러면 요 각도가 30도예요. 그러면 법선과 반대 방향으로 30도 휘어서 이 빛은 이쪽으로 반사돼서 나가. 디귿이야. 됐어? 그러니 정반사인 아이들과 비교해 보시면 남반사는 빛들이 됐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이 다 지각각이야. 됐어? 네. 그래서 남반사는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렇게 빛이 모든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면 주변의 경치가 비칠까? 안 비쳐. 그러니까 얘 내 얼굴 안 비치고 있어. 대신에 얘만 내 눈으로 볼 수 있지. 됐어? 네. 그래서 사물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거 걔한테서 남반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남반사를 하고요. 그 남반사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체가 보이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요. 볼 수 있는 현상, 비치는 현상. 이게 빛의 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알겠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반사 중에는요. 여러분들의 그 하이탑의 물리 1에도 없는 물투에 있는 내용인데 살짝만 하고 갈게요. 반사의 또 다른 종류도 있어요. 지금 빛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 빛이 반사돼서 나가는 방향을 중심으로 본 거죠. 정반사를 하던 남반사를 하던 법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반사돼서 나가는데 각도는 언제나 같아야 돼. 이게 반사 법칙입니다. 그래서 반사 법칙은 정반사에도 남반사에도 성립합니다. 근데 파동이라는 건요. 모양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모양을 갖고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반사돼서 얘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마루골 이렇게 오다가 마루로 부딪혔어. 그럼 반사될 때
마루로 나가, 골로 바뀌어서 나가? 위상이 그대로가 아니면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가? 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방향만 봤어요. 됐죠? 아, 이 새끼가 한 방향으로 가네? 모든 방향으로 가네? 이것만 봤단 말이죠. 그게 정반사고 남반사예요. 됐죠? 그래서 방향을 중심으로 반사의 종류를 나눴는데 우리는 위상 변화를 기준으로 반사를 나눌 수가 있다. 됐어? 자, 이렇게 반사됐을 때 마루로 부딪혔다면 그대로 마루로 반사돼서 나가요. 그래서 위상 변화 없이 나가는 걸 우리는 자유당 반사라고 한다. 그래서 위상 변화 없이 위상이 그대로 반사돼서 나가는 걸 자유당 반사라고 해요. 근데 위상이 마루가 부딪혀서 마루로 나가는 자유당 반사가 아니고요. 마루로 부딪혔는데 정반대로 골로 바뀌어서 나가요. 이렇게 위상이 180도 바뀌어서 나가는 반사를 우리가 고정당 반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랑 부딪힐 때 자유당 반사야? 어떤 물질이랑 부딪히면 고정당 반사야? 그렇다면 내가 중학교 때요. 공기 중에 있던 물이 공기 중에서 전달됐던 빛이 물이랑 만나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는 반사는 자유당 반사일까 고정당 반사일까 이런 거예요. 됐어? 네, 이때 일어나는 건 고정당 반사입니다. 위상이 정반대로 바뀌어서 가요. 왜요? 라고 하면 위상이 바뀔까 안 바뀔까는 꼬맹아 이게 결정해. 빛은요 공기에서 빨라 물에서 빨라? 공기에서 빨라요. 됐죠? 네, 이렇게 그 파동이 전달될 때 빠르게 전달됐던 매질에서 속력이 느려지는 매질이랑 부딪히면 느려진다는 얘기는 잘 진동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파동이 막 진동하다가 가다가 됐어. 다른 물질을 만났는데 진동하기 어려우면 위상이 갑자기 뭐 한다고? 확 바뀌어. 됐어? 그럼 거꾸로.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을 통과하고 왔는데 갑자기 진동이 더 쉬운 매질을 만나. 그러면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자유로워지니까. 됐어? 네. 이렇게 진동하기 더 쉬운 매질을 통해서 반사된다면 됐죠? 네. 자유단 반사라고 해서 위상 안 바뀌어요. 근데 가다가 진동하기 더 어려운 매질이랑 만나서 반사된다면 됐어? 이때 위상은 180도로 바뀝니다. 됐어? 네. 그래서 진동하기 쉬운 매질이랑 만나서 반사된 거냐 진동하기 어려운 매질이랑 만났을 때 반사된 거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 그리고 보면 쉽게 얘기해. 여기 두꺼운 줄, 여기 얇은 줄. 내가 얇은 줄을 막 흔들어. 파동이 일어났겠지? 네. 그래서 파동이 막 가다가 두꺼운 줄 만났어. 진동하기 쉬워졌어? 어려워졌어?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오는데요. 파동이 여기서 반사돼서 돌아오는데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어려운 매질을 만났으니까 정반대로 위상이 거꾸로 뒤집혀서 갑니다. 됐어? 네. 그런가 하면 두꺼운 실을 막 흔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막 이렇게 가다가 가벼운 실을 만났어. 됐어? 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다른 매질이니까 여기서 반사돼서 파동이 가다가 돌아옵니다. 됐어? 네. 반사됩니다. 일부는. 그랬을 때 얘는 위상이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어떤 매질을 만나느냐에 따라 위상이 그대로 유지될 거냐 아니면 바뀔 거냐 그 중에서 하나만 외우세요. 나보다 됐어? 진동하기 쉬운 매질을 만날 때 위상은 안 바뀌고 그대로 반사돼서 와요. 자유단 반사. 알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고등학교에서는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배웠던 마지막 세 번째 뭐겠니? 직진, 반사, 굴절. 맞아. 굴절. 요겁니다. 알겠어? 직진, 반사, 굴절. 요거 세 개 배웠는데요. 굴절은 뭐야? 반사는 파동이 가다가 되돌아오는 현상이라면 굴절은? 네, 파동이 가다가요. 다른 물질을 만나면 절대 직진하지 못하고 꺾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 직진하지 못하고 꺾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굴절은요.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할 건데 그래서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 굴절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마실 거 굴절한다고 해서 100% 굴절하지는 않겠죠. 일부는 뭐합니까? 반사, 일부는 굴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때도 내가 각도 재보고 싶어요. 그럼 당연히 법선 그리시면 됩니다. 법선 그리셔서 법선으로부터 입사 광선까지는 입사각, 법선으로부터 반사 광선까지는 반사각. 그럼 굴절각은 어디 있어? 법선으로부터 굴절 광선까지의 요 각도가 바로 뭡니까? 굴절각 이렇게 얘기하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입사각도, 반사각도, 굴절각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빛이 가고 있고요. 여기는 공기고요. 여기는 물이야. 됐어?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기 중에서 빛이 전달되는 속력은 빠르고요. 물 속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려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굴절이 일어난대요.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굴절했어요. 맞습니까? 그게 바로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갈 때죠. 그러면 이때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바로 뭐냐면 입사각과 뭐가 생겼니? 반사각이 생겨서 그리고 물 속에서 뭐가 생겼니? 굴절각이 생겼죠. 근데 꼭이나 가다가 꺾였기 때문에 안 꺾이고 직진하면 이 각도하고 이 각도 같잖아. 같을 건데 꺾였단 말이야. 절대 각도로 같을 수가 없어. 되겠어? 꺾였기 때문에 입사각과 굴절각은 같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반사 법칙 때문에 입사각과 굴절각의 크기는 아니 반사각의 크기는 같죠. 그럼 굴절각은 얘네들보다 어떨까요? 를 누가 결정할까요? 전달되는 속력이요. 속력이 각도를 결정합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실제로 빛이 가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왜 꺾인다고 배웠어? 왜 꺾여? 그냥 가지. 얘가 가기 되게 힘들어. 다른 물질을 만나면 반드시 꺾이거든요. 꺾이는 이유가 뭘까요? 매질마다. 정말 중학교 이럴 때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생각하면 빠르겠구나. 매질마다 전달되는 뭐가 달라서 속력이 달라서 절대로 직진할 수 없어. 왜요? 이거죠. 실제로 생각해 볼래? 여기가요. 강가.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피서를 갔죠. 강가로. 그래가지고 아가가 강가에서 막 놀다가 그래서 여기서 빠져서 허우적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있어. 그걸 본 여기 있던 아빠가 아이를 구하러 가야죠.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가야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야 이 새끼들아, 너네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네 자식이 빠졌어. 어떻게든 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갈래? 분명 튜브 던져. 어? 튜브 던져. 아 튜브 던져주고 그거 타고 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진짜 아빠가 아닌 것 같은데. 자 어떻게 갈까요? 최단 거리, 최단 시간. 대단 시간. 시간 거.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를 구하러 갈 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최단 시간으로 가는 게 중요할까요? 최단 시간. 시간입니다. 실제로요, 얘 최단 거리는 이겁니다.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근데 문제는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물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매질이 달라요. 매질이 같으면 최단 거리로 가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매질이 달라. 그럼 뭐가 다르니? 네가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디가 빨라? 육지가 빨라. 그래서 여기가 빠른 매질이야. 넌 박태환은 아니잖아. 물속은 느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최단 시간으로 도착하려면 내가
내가 빨리 갈 수 있는 곳을 최대한 많이 가야죠. 내가 느린 곳은 최대한 조금 가야죠. 그러면 여기에 도착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니? 경로 그려. 그게 빛이야. 그게 빛의 경로야. 됐어? 그게 파동의 경로야. 그래서 파동은요, 최단 시간에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가. 빛 대단히 머리가 좋아. 이 새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그래서 꺾여. 알겠냐? 이 얘기야. 됐죠? 파동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지점을 도착하기 위해 최단 시간의 경로로 간다. 최단 시간의 경로로 가지 최단 거리로 가잖아요. 최단 시간의 경로로 갑니다. 됐어? 그 최단 시간의 경로로 가기 위해서 빠른 매질을 많이 가고요. 느린 매질을 조금 가는 경로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꺾여. 됐어? 그래서 꺾여서 들어갈 때요. 꼬맹아, 이게 입사각이야. 이게 굴절각이야. 느껴봐. 빠른 쪽의 각도가 훨씬 커야 돼. 느린 쪽의 각도가 훨씬 작아야 돼. 알겠습니까? 이 얘기라고요.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파동이 꺾이는 건 그냥 꺾여요 라고 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땐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요. 그 원인을 찾는 게 과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단 시간으로 꺾여서 간다는 거 이 자체를 논문으로 쓴 과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말 그렇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단의 원리로 간다. 파동은. 그래서 꺾이는 거다. 그랬을 때 이 각도가 큰 쪽이 빠른 매질이고 이 각도가 작은 쪽이 느린 매질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느린 매질 쪽에 생긴 물 쪽에 생긴 굴절각의 크기가 훨씬 작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래서 물 쪽에 생긴 각도가 20도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입사각이 30도가 아니고 40도로 할 거예요. 그럼 반사각은? 당연히 반사곱지. 40도여야 돼요. 됐죠? 얘가 40도로 바뀌면 이제 40도로 바뀝니다. 얘는요. 입사각이 커졌어요. 굴절각은 같이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중1 때 배운 거잖아. 근데 왜 몰라?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은 커질까? 작아질까? 그대로일까? 뭐 할 것 같습니까? 따라서 같이 커집니다.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이 무조건 같이 커집니다. 왠지 아세요? 얘네가 이 꺾여 있는 요 각도가 유지돼야 됩니다. 이게 유지돼요. 이게 유지돼요. 그래서 얘가 더 누우면요, 얘는 더 쓰죠. 그래서 요 각도가 그대로 유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형태야. 이렇게 되는 형태야. 그래서 입사각이 40도예요. 그러면 굴절각도 커져가지고 돼서 대략 한 25도 됐다고 치자. 이런 느낌.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요. 되겠죠? 네. 근데 요즘은요, 기술들이 발달해서 거꾸로 써요. 거꾸로 쏜다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수영장에 가보면 물속에 조명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조명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쏴요. 그러면 1보는 반사되고 1보는 굴절해서 나오죠? 네, 이 방향 어딜까요? 얘가? 1, 2, 3 잡아. 몇 번이어야 돼? 3번. 이 각도보다 얘가 커야죠. 알겠습니까?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빛은요, 파동은요, 느린 매질 쪽에 가까이 꺾여요. 느린 매질 쪽에 가까이 꺾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요,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가요. 자, 그랬을 때 요번에는 여기가 입사각이네. 여기가 반사각이네. 여기가 굴절각이네. 이제 보여요?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요. 다시 말해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게끔 빛을 쏜 거죠. 그랬을 때 느린 매질 쪽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고 빠른 매질 쪽에 굴절각이 생겼는데 그래서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각도가 무조건 무슨 각이든 커야 되니까 굴절각이 크겠죠.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내가 이때요, 이 입사각을 40도로 했어. 그럼 반사각 40도야. 됐어.
굴절각은 이거보다 훨씬 커서 70도였다고 치자. 이런 느낌.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요. 이 입사각을 크게 해요. 굴절각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보시죠.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가던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가던 상관이 없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 되겠어?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면 얘를 크게 할게요. 50도, 50도. 그럼 얘 커져야 되겠죠? 신기한 거 보여줘요? 이 새끼 90도. 입사각을 크게 했다면 굴절각이 커져서 이게 90도입니다. 이럴 수 있죠. 불법인 것도 아니고 그런 눈빛으로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요. 됐니? 그러면 여기서 젠장한 입사각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왜 입사각 커졌어? 굴절가 어떻게 돼? 커져야죠. 커져. 예외가 없어. 과학이야. 됐어? 커져. 뭐 이런 식으로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 와, 신기하다. 입사각 크게 했더니 이 새끼가 굴절각이 커진다네? 이렇게 들어오네? 밖으로 나가는 빛이 있어 없어? 없어.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 전부 다 반사한 것처럼 느껴져. 맞지? 굴절각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굴절된 것처럼 보이지 않고요. 됐어? 네. 전부 다 반사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전반사라고 한다. 전부 다 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전반사. 신기하지? 신기하지? 그러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직전에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입사각. 얘를 우리가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지는 그 순간 전반사가 일어나. 근데 이 전반사는 조건이 있어.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가야 돼. 굴절각이 더 커야 되니까 무슨 매질에서?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만 일어나. 됐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전반사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전반사는요.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지는 그 순간부터 나타난다. 됐어? 나 지금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뭐냐면 실제로요. 제가 물에서 공기 중으로 임계각보다 더 크게 됐어? 입사각을 만들어서 쐈단 말이죠. 그래서 50도보다 더 크게 52도로 쐈어. 그러면 입사각이 52도야. 반사각 몇 도야? 52도야. 됐어? 자, 굴절각 몇 도였어? 몇 도였어? 굴절각 92. 맞아요? 네, 그런 거 없다고요. 이거 없다고. 없다고. 왜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전반사가 그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을 쏘잖아요. 그럼 굴절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새끼가 들어오는 그 순간 이 광선이 반사광선에 붙어버려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됐어? 굴절광선 이 새끼가 여기 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반사광선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전체가 반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게 전반사입니다. 빛이 완벽하게 한 덩어리를 집중해서 나가요. 분산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됐어? 이게 바로 전반사야.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뭐게? 우리 맨날 쓰는 거 알아? 이 전반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광통식이야. 광선. 모르는구나.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가장 충격받는 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 통신 속도. 인터넷 통신 속도가 열나 빠르다고 엄청 놀래요. 됐어? 그것도요. 특정한 곳만 아니고 전국 전체가 인터넷 속도가 다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밑에 있는 통신선을 다 바꿔버렸어요. 아직도요.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 통신선 못 쓰게요.
전선 써요? 구리선 써요? 그래서 이렇게 전선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유선 전화 전선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선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전기 신호로 그래서 소리 정보를 보냅니다. 전기 신호로. 근데 이러한 구리선에서는요. 내가 얘를 쏘면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뭐합니까? 굴절해서 밖으로 나가요.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해서 나간다고요. 됐어? 그래서 이걸 딱 잡으면 이게 뭡니까? 도청입니다. 됐어? 그래서 옛날에 구리선 쓸 때는요. 전봇대에 이상한 사람들 올라가서 막 도청하고 그랬습니다. 도청이 되는 거예요. 도청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에너지를 100을 썼는데 그 중에서 80을 왔는데 20은 반사돼서 나간 거잖아요. 그 짓이 여러 번 있는 거잖아요. 엄청 멀리 가잖아요. 됐어? 그러면 실제로 도착하는 에너지는 100이 아니고요. 20, 30밖에 도착 안 하죠. 그러니까 화질이 선명하지 않고 전달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여보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가 거기서 여보세요 하죠. 속도가 느려요. 엄청 이상해요. 됐어? 이런 것들이 가능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구리선이라는 전선을 이용해서 통신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터넷 통신. 그래서 이런 것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즘에는 뭐 합니까? 바로 저 전반사를 이용합니다. 바로 저 전반사를 이용할 수 있게끔요. 광섬유라고 하는 새로운 통신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통신선을 만듭니다. 얘 이름이 광섬유인데요. 안쪽이 바로 느린 매질, 바깥쪽이 빠른 매질. 그래서 얘가 느린 매질, 얘가 빠른 매질로 만든 안쪽에 있는 애를 코어라고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애를 클래딩이라고 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전달되는 속력이 다른 두 개의 매질로 만들어. 그래서 여기서 쏘는 건 전기 신호가 아니고 빛을 쏩니다. 광섬유잖아요. 빛광자예요. 되겠어? 빛을 쏩니다. 빛으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여기서 신호를 전달할 때요. 느린 매질에서 신호를 쏩니다. 쏠 때 이때 입사각을 임계각보다 큰 각도로 쏩니다. 그러면 무슨 반사가 일어나니? 전반사가 일어나 밖으로 굴절돼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 됐어? 밖으로 굴절돼서 나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할까요? 도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도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킹을 할 수 있어도 도청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전봇대에 있는 아저씨들은 이상한 아저씨들이야. 마탱이 간 거야. 되겠어? 이런 얘기죠. 또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가 100% 쏘면 100% 빛의 속도로 와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속도가 열나 빠르죠.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광섬유입니다. 이러한 섬유로 만든 거 이걸 통해서 광통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통신선이 광섬유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전달 속도 열나 빠른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광섬유가 전반사라고 하는 엄청난 걸 이용한 거다라는 거죠. 자,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빛의 성질 중에 어디에 포커스 맞춰서 시험 받게요? 여기요. 그래서 요번에 시험 나온 것도 영재 시험도 여기서 나오죠. 거울에서 빛의 반사, 작동하는 거 이거 나온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는 뭐가 중심입니까? 얘가 중심입니다. 굴절. 얘가 중심이에요. 반사는 반사 법칙이 있다면 굴절은 뭐가 있게요? 굴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처음 듣죠? 굴절은 굴절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굴절 법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넬이라는 과학자예요. 그래서 굴절 법칙이라고 잘 안 하고 스넬 법칙이라고 우리는 주로 부릅니다. 스넬 법칙. 되겠습니까? 이 스넬 법칙은 뭐냐면 굴절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규칙성을 설명하겠다. 되겠어? 이걸 설명하겠다는 게 바로 스넬 법칙이라는 굴절 법칙인데요. 이 사람은 굴절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똑같은 빛을 똑같은 그 방향으로 입사각으로 쐈단 얘기야. 근데 A라는 매질을 통과할 때는 얘가 이렇게 꺾여서 근데 똑같은 각도로 쏘는데 A 매질이 아니고 B 매질로 쏘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여. 되겠냐? 누가 굴절각이 커? A가 굴절각이 크겠죠. 그럼 굴절률은 누가 커? 라는 굴절률이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굴절률.
얼마나 확 꺾였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요 꺾이지 않고 직진했으면 이렇게 왔어야 돼. 근데 A는 요만큼 꺾인 거야. 맞아? B는 이만큼 꺾인 거야. 맞아? 그럼 굴절률 누가 커? B가 커요. 이해돼? 이해돼? 이 얘기야. 누가 더 많이 확 꺾였어? 이게 굴절률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굴절률은요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훨씬 더 크겠네? 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 굴절률을 우리가 스몰 n으로 쓴다. 굴절률을요 물리에서는 설명할 때 스몰 n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스넬 법칙. 스넬 법칙은 굴절률을 설명하는 거다. 굴절률. 근데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다. 굴절률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고요.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다. 되겠냐?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절대 굴절률은요, N 공기 또는 N 물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리고 읽을 때는 공기의 절대 굴절률, 물의 절대 굴절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알겠어? 자, 상대 굴절률은요, N 공기 물 이렇게 쓴다. 그래서 또는 N 물 공기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게 상대 굴절률인데요. 상대 굴절률 N 공기 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공기에서 물로 쏠 때 굴절률 이 얘기야. 그럼 이건 뭐야? 물에서 공기로 갈 때 굴절률 정반대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야. 되겠니? 자, 그 중에서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기에서 물로 쏠 때 상대 굴절률을 중학교 때 배운 거죠. 해볼게요. 여기가 공기, 여기가 물. 그래서 빛이 쭉 가다가 여기서 굴절해서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요 각도가 60도, 요 각도가 30도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맞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직진하지 못하고 꺾였거든요. 그래서 굴절했기 때문에 굴절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왜 꺾인다 그랬어? 꺾이는 이유. 매질에 따라 전달되는 속력이 뭐에서 달라서 이거죠. 그러니 굴절률은 두 매질 사이의 속력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의 속력과 물에서의 속력의 비율이 되겠어? 네,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는 N 공기 물의 값을 만들어요.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빛의 속력이 제일 빠를 때가 언제? 진공. 자,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100이라고 잡자. 됐어. 공기 중에서 빛의 속력을 우리는 50이라고 잡자. 됐어. 물에서의 빛의 속력은 얼마로 잡을까? 20으로 잡자. 이런 느낌. 알겠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실제로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상대 굴절률이 얼마일까요? 공기에서의 속력 얼마? 50. 물에서의 속력 얼마? 20. 그러니까 상대 굴절률 얼마? 2.5. 이거 나온 거예요. 됐어? 네. 실제로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건 두 매질 간의 속력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력의 비율이 바로 얘네들의 상대 굴절률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상대 굴절률은 2분의 5여야 돼.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상대 굴절률을 굳이 속력으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죠. 파동의 속력을 구하는 방법. V는 불러. V는 F 남다. F 남다. 됐어. 공기에서의 진동수와 공기에서의 파장의 길이를 곱한 값이 곧 속력인 거죠. 됐어. 그러니 F 남다의 비율로 계산하셔도 된다. 이 얘기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파동이 있어서 빛이 있다가 공기 중에서 물 속으로 꺾여 들어가. 꺾여 들어갈 때 속력은 50이었다가 20으로 확 줄었죠.
그러면 F 남다라고 하는 이 값이 확 줄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변하는 건 속력이 달라질 때 변하는 건 진동수만 바뀔까? 파장만 바뀔까? 둘 다 바뀌어서 곱한값이 줄까? 맞아. 파장만 바뀌어요. 진동수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진동수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너네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너네 몸에 있는 뭔가는 안 바뀌어. 너네가 예쁘게 성형수술을 아무리 해도 됐어? 절대로 안 바뀌어. 그게 뭡니까? DNA, 지문, 됐어? 이런 것들 안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속력이 빨라지던 느려지던 반사돼서 방향이 바뀌던 상관없이 절대로 안 바뀌는 파동의 고유한 성질이 뭐다? 바로 진동수다. 이거는 됐어?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일정한 값을 가져. 그럼 변하는 건 뭐니? 결국은 속력에 따라 바뀌는 거 파장만 바뀌어. 이 얘기잖아요. 됐어? 네. 그래서 진동수는 바뀌지 않고 파장만 바뀌니까 진동수는 얘하고 얘가 같았네. 파장만 달라지고네. 그쵸? 그러면 약분 되겠네. 하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력의 비율이 곧 파장의 비율이다. 되겠어? 이 얘기예요. 파장의 비율이 곧 속력 비율이고 파장의 비율이 얘네들의 상대 굴절률 비율입니다. 되겠어?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구해? 아니래요. 하나 더 알아요. 뭐요? 실제로 속력의 크기만큼 뭐가 생긴다 그랬어? 각도. 각도가 생겨요. 속력이 빠른 쪽에서는 각도가 크게 생기고요. 속력이 느린 쪽은 각도가 작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도의 비율이 속력의 비율인데 그냥 이거를 각도로 계산하면 값이 도 단위로 나와요. 얘네들은 값으로 나오는데 얘는 각도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값으로 바꿔야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각도를 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인 치환한다. 그럼 값이 돼요. 됐어? 그래서 사인 세타 공기, 사인 세타 물, 요 각도가 바로 절대 굴절률이고요. 이 각도의 비율이 똑같이 속력의 비율과 같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상대 굴절률을 알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요. 아직 설명드리지 않은 절대 굴절률로 구할 수 있어요. 각각의 절대 굴절률. 단, 지금 여러분들 이거 분수식으로 썼죠. 비율이니까. 그죠? 그 중에서 분자에 뭐 있어요? 맨 처음에 빛이 됐어? 출발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착한다. 이거죠. 근데 절대 굴절률만 거꾸로 쓰세요. 절대 굴절률은 M 공기분의 M을 이렇게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되겠어? 네, 이게 상대 굴절률을 알아보는 방법이다. 됐어?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꼬맹아, 상대 굴절률이요. 공기에서 물로 가니까 상대 굴절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5라고. 맞아? 그럼 거꾸로 물에서 공기로 가면 물에서 공기로 가면 N 공기 물이 내가 얘기한 2분의 5잖아. 그럼 내가 물어본 거야. M 물 공기는 얼마야? M 물 공기는 5분의 2 역수여야지만 뭘 고민해.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굴절률은 뭘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굴절률은요. 자, 꼬맹아, 공기의 절대 굴절률? 공기 속에서 그냥 빛이 가는데 혼자 꺾여? 말도 안 되죠. 꺾이려면 매질에서 속력이 달라져야 꺾인다 그랬죠. 응? 그럼 이 공기는 어디서 꺾인 거야? 라고 하는 모든 절대 굴절률은요. 진공에서의 빛이 전달되다가 공기로 가는 거예요. 진공에서 공기로 갈 때 꺾이는 정도. 되겠어? 네. M 물은 진공에서 물로 갈 때 절대 굴절률.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러면 속력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상대 굴절률을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사실은 진공, 공기 이렇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됐어? 네. 그래서 절대 굴절률은 무조건 진공 속에서 전달된 빛의 속력과 비교한 속력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면 돼요? V 공기분의 V 진공이다. 맞아? 얘는 어떻게 쓰면 돼? 얘는 V 물분의 V 진공이야. 맞니? 그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공기 중에서의 속력 50, 진공에서의 속력 100. 이거 얼마? 2. 맞아? 이거죠. 얘는요. 물에서의 속력 20, 진공에서의 속력 얼마? 100. 계산하면 얼마? 5. 이거죠. 하겠어? 하겠어? 그럼 꼬맹아 느껴봐. 지금 선생님이 상대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을 써줬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공기의 절대 굴절률은 2래. 물의 절대 굴절률은 5래. 숫자가 누가 커? 얘가 훨씬 크죠. 굴절률은요. 절대 굴절률이든 상대 굴절률이든 숫자가 커지면 무슨 뜻일까요?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더 느려요 라는 뜻이야. 더 느려요. 됐어. 얘는요. 공기 중에서의 빛의 속력이 진공에 비해서 몇 배 느려요? 2배 느려요 이 뜻이에요. 됐어. 네. 얘는요. 물에서의 속력은 진공에서의 속력에 비해서 몇 배 느려요? 5배 느려요. 그러니까 굴절률의 숫자가 커질수록 더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 더 느린 곳으로 갔어 이 뜻이야. 됐지? 그래서 얘는 진공보다 속력이 2배 느려진 게 공기야. 진공보다 속력이 5배 느려진 게 물이야. 이런 뜻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N, 공기, 물, 아까 이거 됐어? 2.5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공기보다 물에서의 속력이 몇 배? 2.5배 느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다. 알겠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대 굴절률, 절대 굴절률 봤는데 이거를 접목해봐. 전반사랑. 전반사랑 접목해봐. 전반사요. 이런 식으로 물에서 쏴서 공기 중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임계각에서는 굴절각이 90도라죠. 나는 일단 어떤 물질의 임계각을 알아야 그거보다 입사각을 크게 쏘죠. 그래야 전반사 하죠. 그러면 몇 도가 임계각인지 어떻게 할까? 몇 도가 임계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갑니다. 그래서 물에서 공기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스넬 법칙에 의해서요.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V 공기분의 V 물. 맞아? 자, 그 다음에 뭐니? 남다 공기분의 남다 물. 맞아? 또 어떻게 쓰니? 사인 세타 공기 분의 사인 세타 물. 맞아? 맞아? 또 어떻게 써요? N 물 분의 N 공기. 되겠냐? 항상 출발한 곳이 분자, 도착한 곳이 분모. 맞아? 네, 절대 굴절률만 거꾸로. 맞죠?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 임계각 알고 싶어. 임계각 알고 싶어. 임계각은 굴절각이 몇 도? 굴절각이 90도일 때의 입사각. 맞아?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생긴 각도가 몇 도란 얘기야? 이거 90도. 맞지? 사인 90이 얼마니? 1이야. 이게 임계각. 그럼 머리 있는 척 해봐. 머리 있는 척 해봐. N, 물, 공기, 상대 굴절률이라고 하고 사인 임계각이죠. 됐어? 상대 굴절률 그 자체가 임계각의 크기다. 알겠니? 만약에 상대 굴절률이 꼬매가 2분의 1 나왔어. 그러면 사인 몇 도? 2분의 1이니까 얼마? 30도. 이런 뜻이야. 됐어. 2분의 루트 3이면 얘 임계각이 몇 도야? 60도야. 그러니까 60도보다 각도를 크게 쏘면 그때부터 전반사 일어나. 이 뜻이야. 이해돼? 이해돼?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요. 요거 사인 세타 공기 사인 세타 물. 근데 보면은 이거 이렇게 곱하면 같은 거 수학 시간에 배웠지? 맞아요? 네. 전반사가 일어날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반사는 이렇게 곱하시면 없는 거 보여요. 뭡니까? N 공기 됐어? 사인 세타 공기 됐어? 는
n 물 사인 세타 물로요. 되겠어? 네. 절대골절률에다가 각각의 자기의 각도를 곱한 값을. 그래서 항상 같게 나옵니다. 알겠니? 이런 느낌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러한 전반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스넬의 창 뭐 이런 게 책 어딘가에 있다? 신기한 거 보여드리면 빨리 찾아. 전반사가 뒤에 있나요? 그러네요. 자, 172페이지. 우리는 이제 막 여기까지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2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보면 스넬의 창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데요. 스넬의 창이라고 하는 그림이 보여요. 자, 여러분들이 바닷속으로 스쿠버 다이버 장비를 하고 바닷속 깊은 곳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는 하늘이 뻥 뚫려 있잖아요.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래서 수면을 봐요. 하늘이 어떻게 보일까? 그대로 뻥 뚫려서 보이겠죠. 됐어요? 아니래요. 하늘이 요만큼만 보이고 여기는 하나도 안 보이는 사진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운데만 동그랗게 보이고 바깥쪽 가장자리 까맣죠? 안 보여요. 하늘이 안 보여요. 바닷속에 들어가면 시야가 뻥 뚫려서 그래서 하늘 전체가 보일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동그랗게 돼서 조그만 창에 뚫려 있는 것처럼 거기만 하늘이 보이고 바깥쪽, 그 창의 바깥쪽은 깜깜합니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창의 크기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다가 깊게 들어가면 아무 빛이 안 보입니다. 되겠냐?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하늘이 뻥 뚫려 있으니까 얘가 전체가 다 하늘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정한 부분만 바깥쪽이 보이고요. 여긴 까매서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졸려고 살짝 일어나자.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이거 가져다가 서서 막 공부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졸려온데 그래서 이렇게 있지 말고 졸려고 살짝 일어서면 다 같이 일어서겠군요. 지금 그런 상황이지? 다 같이 일어서는 거지? 네. 네네, 잠잘 때 할 수 있게 핸드폰 일어나니까 실제로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눈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죠? 눈으로 여기 볼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네요. 그죠? 여기에서 본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렇게 돼서 하늘로 이렇게 나간 빛이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하늘이 보이는 거야. 맞아?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옆을 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왜? 여기는 입사각이 요만큼인데 여기는 입사각이 더 커졌죠. 그럼 굴절각이 더 커져야죠. 그래서 더 많이 눕죠. 그죠? 네.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가면 입사각이 열만 커졌어요. 굴절각이 어떻게 될까요? 90도. 이 빛이 하늘에 닿겠니? 안 닿죠. 그럼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더 가면 전반사. 하늘로 가는 빛이 있겠니 없겠니?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임계각에 도착하는 여기까지만 하늘이 볼 수 있는 공간이고 반대쪽도 여기까지만 하늘이 볼 수 있는 공간이야.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가면 입사각이 커져서 안 보여. 맞죠? 그래서 이 사람의 하늘은 요만큼만 보인다. 이게 스넬의 차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반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죠? 네, 임계각에 가까운 지점이 더 좁아져요. 이렇게 좁아져요.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반사라고 하는 거 굴절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뭐냐면 바로 회절과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회절과 간섭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 중에서요, 꼬맹아, 파동은 이 5가지의 성질을 갖는데 내가 거꾸로 물어볼게. 그러면 이 5가지 성질은 파동만 가져? 파동만 가져? 아니요. 여기에 있는 이 3가지는 파동하고 물질이 다 가져요. 그래서 내가 공을 던지면 벽에 부딪혀서 공이 튕겨나오죠. 반사되죠. 그래서 물질도 그래요. 되겠죠? 직진, 반사, 굴절은 파동뿐만 아니라 물질도 가질 수 있는 성질이니까 그래서 이 새끼가 굴절됐네. 이거 파동이네. 이렇게 얘기하면 병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물질도 굴절해요. 물질도 반사하고요. 그럼 우리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그래서 네. 자,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요. 빛이 파동인지 물질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싶대요. 빛이 파동이야, 물질이야. 이게 엄청나게 오랫동안 과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이슈,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100년 가까이 빛은 파동이야, 아니야 이 새끼야, 물질이야 이러가지고 막 싸웠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뉴턴은 빛이 뭐라고 했어요? 뉴턴은요, 빛은 입자야 이랬어. 병신이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 새끼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이 새끼야. 이걸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모르죠? 토마스 영. 토마스 영이라는 아저씨가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명한 뉴턴이라는 아이가 헛소리를 해봤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 새끼 헛소리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빛은 파동입니다. 그랬다가 이상한 아저씨한테 등장합니다. 누구? 아인슈타인. 얘가 빛이 입자여야만 나타나는 현상을 증명합니다. 빛이 파동이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을 빛이 가지고 있거든? 이 새끼 파동이야. 왜? 이 회절과 간섭은요. 입자는 못해. 이건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근데 빛이 간섭해. 와, 빛은 파동이야. 이랬다고요. 이걸 설명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라고요. 그래서 토마스 영은 빛에 간섭이 일어난다는 실험을 통해서 빛은 파동이야. 이거 증명했단 말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빛이 입자여야만 나타나는 현상을 실험했어요. 그게 뭘까요? 광전. 이걸 가지고 빛이 입자래?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죠.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파동이야. 근데 이 현상도 나타나. 이 새끼는 뭐지? 이거예요. 결론이 뭘까? 결론은 뭘까? 빛이 파동이라는 거야, 입자라는 거야? 빛은요, 파동이야. 빛은 파동이야. 근데 얘가 가끔 입자의 성질을 나타내. 인 거예요. 선생님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성성이 왕성하다고요. 근데 가끔 가다가 남성성이 드러나. 그래서 그럼 내가 남자야? 아니죠. 여자죠. 그렇죠. 하지만 저한테는 남성성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중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되겠냐? 빛은 파동입니다. 빛은 파동인데 특정한 순간에 입자의 성질이 드러나는 거고 그 특정한 순간에 드러난 입자의 성질을 실험한 게 광전 효과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빛은 2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바로 빛의 이중성이야. 그래서 빛은 입자야라고 얘기하면 병신이야. 그래서 난 남자야가 아니야. 남자의 성질이 있는 것뿐이지.
알겠어? 빛은 입자가 아니고요. 입자의 성질을 됐어 가끔 나타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빛의 파동성, 간섭 효과 됐어. 빛의 물질성은 광전 효과라는 걸 통해서 실험해요. 선생님이 시간 될 때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파동은 반사, 굴절, 직진 저거 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배우는 회절과 간섭은 사실은 빛의 이중성을 설명하는 거야. 되겠냐? 자, 해볼게요. 자,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회절과 간섭 효과야 라고 합니다. 회절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회절은 피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파동도 가다가 뭔가를 만나면 직진하지 않고 피해가려고 합니다. 됐어? 직진하지 않고요. 피해서 돌아가려는 성질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나? 회절이라고 합니다. 회절이라고 해요. 되겠어? 자, 가다가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됐어. 네, 얘를 만났어. 뭐하니? 얘를 만나면 피해가니? 아니죠. 됐어. 네, 굳이 가다가 만났는데 좁은 공간에서 얘를 만나서 피해갈 필요가 없죠. 뭐합니까? 툭 치고 됐어. 뚫고 가면 돼. 근데 가다가 됐어. 네, 주홍쌤 만났어. 어떡할래? 피해가야죠. 됐어. 네, 이런 겁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뚫고 갈까 피해 갈까가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뚫고 가는 걸 뭐라 그러니? 투과율. 투과율. 피해 가는 거. 회절률. 이거예요. 그래서 투과율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회절률이 작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작은데 너는 죽은 사람 피해가지. 나는 안 피해가. 난 뚫고 가. 뭔 차이야? 에너지 차이야. 에너지 차이야. 됐어. 네. 너희들 중에서 준이 같은 경우에는 유딩 애들 만나도 피해가니? 네. 그치. 선생님은 유딩 애들 만나면 피하진 않는데 쟤는 이제 유딩 애들 만나면 피하죠. 그런 것들이죠. 됐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차이에 따라서요. 피하려는 성질이 강한 애들은 뭐야? 에너지가 작은 애들. 됐어. 뚫고 가려는 성질이 강한 애들은 뭐야? 에너지가 큰 애들. 이거예요. 됐어. 그러면 우리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빛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는 작은 아이인데요. 이 빛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태양같이 뜨거운 별들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 고체 물질이 뜨거워지면 뭐가 되냐? 고체를 뜨겁게 하면 액체. 액체가 뜨거우면 기체. 그럼 기체도 뜨거우면 기체가 뜨거우면요. 그래서 전자가 탈출한 전기를 띤 입자 플라즈마가 됩니다. 됐어. 그래서 앞으로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라고 배웁니다. 뭐요? 고체, 액체, 기체, 플라즈마. 그러면 태양처럼 열나 뜨거운 얘네들은요.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 게 태양인 거 아세요? 그 수소가 대부분 무슨 상태로 있을까요? 플라즈마, 이온 상태로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너무 뜨거워서 이온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데요. 여기에서 수소라고 하는 폭발성이 강한 애가 빵 하고 터지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전기를 띤 입자가 어떻게 됩니까? 우주 공간으로 밀려나갑니다. 이걸 태양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으로 밀려나가죠.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가 왁 하고 밀려나가는 순간 여기에 됐어 전기력이 작용하는 전기장이 만들어져. 맞아? 근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반드시 뭐가 생긴다? 전기장. 됐습니까? 그래서 전기장이 생기면 그 주변에 얘와 90도가 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되겠어? 근데 여기서 전기를 띤 입자가 왁 하고 퍼져나갈 때요. 됐어? 시간에 따라서 퍼져나가는 입자 수가 달라지니까 전기장의 세기가 세졌다 약해졌다 하겠죠. 맞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유발된 자기장의 세기도 세졌다 약해졌다 그래.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배웠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자기장의 세기의 변화에 의해서 뭐가 된다? 유도 전류가 된다. 그러니 이 자기장이 그래서 주변에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죠. 그것 때문에 전기장이 만들어지죠. 맞죠? 그러면 이
전기장은 또 뭘 만들겠니? 자기장. 그러면 이 자기장이 또 뭘 만들겠니? 전기장. 전기장이 또 뭘 만들어? 자기장. 이렇게 해서 갔는데 여기 쥐고 있어. 됐어?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얘가 태양 복사 에너지야. 알겠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그 빛이요. 어떻게 매질도 없는데 와요. 서로 유발시키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자기장을, 자기장이 전기장을 서로 유발시키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매질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달되는 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에서 나오는, 그래서 별빛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그래서 사자가 뭐라 한다? 전자기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의 형태로 전달되는 걸 전자기파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는 별들 주변에서 완전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보시면요, 이 전자기파가 왁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진폭이 큰 부분을 만드는 부분에는 큰 에너지가 있는, 그래서 파동이 온 거고요. 여긴 작은 에너지. 알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사실은 에너지가요,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열나 큰 애부터 에너지가 열나 작은 애까지 전자기파의 형태로 우주공간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 중에서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그래서 에너지가 열나 크다. 그래서 네, 전자기파 중에 인간들이 그냥 기준을 만든 거야. 이 정도면 커. 그래서 잘라. 자, 전자기파의 형태로 오는 에너지들 중에서 에너지가 열나 큰 애들을 묶어서 너네는 방사선이라고 난 부를 거야. 이렇게 불러. 그래서 전자기파 중에서 에너지가 중간인 아이들을 싸잡아 너네는 빛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달되는 애들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애들을 우리는 전파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빛은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 사이즈가 중간인 얘네들만 배운 겁니다. 되겠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면 전자기파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큰 방사선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큰 애는 뭘까? 그게 김정은 아저씨가 좋아하는 핵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감마선이에요. 됐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방사선 중에서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얘는 누굴까? X선입니다. 이게 뼈 부러졌을 때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빛 중에서도요,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나누는데 빛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애를 우리는 자외선, 그 다음에 다시 광선, 그 다음을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부르는 건 요거 세 개를 부르는 명칭이다. 알겠습니까? 요거고요. 전파라고 하는 애들 중에서 에너지가 큰 게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마이크로 웨이브. 됐어? 그 다음이 핸드폰 주파수대로 사용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TV 주파수, 그 다음에 라디오 주파수로 사용되는 아이들이 가장 전자기파 중에 에너지가 작은 애들입니다. 되겠어?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X선이라고 하는 건 핵폭탄이 터질 때도 나오지만 인간들이요, 병원에서도 써요. 항암 치료, 암 치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항암 치료하는 의료용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X선도요, 엑스레이 촬영할 때 쓰는 의료용으로 쓰죠. 근데 의료용 말고도 씁니다. 언제 씁니까? 공항에서. 여러분들 여행 가방 안에 뭐 들어있는지 일일이 열려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여행 가방 다 실어가지고 보내면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방 안에 총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화물 검사할 때 써요. 되겠어? 자, 자외선은 알죠? 얘는 살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마트에 가면 컵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냐?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서 해가 뜨면 환해지고 물체가 보이잖아요?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적외선은요, 너네 만져보세요. 여기에서 적외선 나오고 있어요. 네 몸에서.
36.5도라는 열. 됐습니까? 이 열이 적외선입니다. 되겠냐? 네. 그 다음에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전자레인지 뭐 이렇게 쓴다고요. 되겠어? 네.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전자기파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요. 누가 회전을 잘할까요? 누가 투과율이 높을까요? 라고 했죠. 위쪽으로 갈수록 투과율이 열나 큽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그래서 하나도 피하지 않고 다 뚫고 가겠다는 거죠. 그럼 투과율이 제일 크게 누굽니까? X선. 그래서 핵폭탄이 딱 터지잖아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 X선이 막 오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집에 가도 뚫고 들어와요. 밖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은요. 적어도 쟤를 막으려면 시멘트 두께가 1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저걸 막을 수 있어. 너네 집 외벽의 두께가 1m일까? 아니지. 그냥 들어와. 됐어? 핵이 터지면 이 건물 안으로 그냥 들어와요. 밖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되겠어? 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기 서 있으면 돼요. 어차피 다 죽어. 되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만큼 에너지가 큰 애들은 투과율이 열나 좋아요. 안 피해요. 되겠냐? 근데 에너지가 작은 애들은 투과율이 적습니다. 웬만하면 피해가요. 그래. 그래서 보면은 너네 라디오 농촌 마을에서 주로 쓰는 거예요. FM 라디오 쓸까요? AM 라디오 쓸까요? AM 씁니다. AM 라디오 씁니다. 왜요? 실제로 산악지대는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 만나고 산 같은 거 만나면 그 파동이 피해서 전달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AM. FM은 상대적으로 잘 못 피해요. 그래서 통신이 잘 안 됩니다. 라디오가 잘 안 들려요. 되겠어? 주파수가 안 잡힙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 주로 AM 통신을 하고요. 서울 지역에 주로 FM 통신을 하는 이유가 회전율 때문이에요. 되겠어? 그럼 보니까 여기 뭐 있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있죠. 요즘은 백일에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 그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는 미세한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과 바이러스들이 뛰어다니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면역이 대단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죠. 면역이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세균들이 많은 곳에 있으면 금방 병 걸려요. 이런 것도 아닙니까? 그쵸?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너무 작아서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너무 작아서요가 무슨 말일까? 라고 하면 실제로요. 파도는요. 자기의 파장의 길이보다 작은 애들을 건너뛰어서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갑니다. 그러면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다? 빨리 생각해.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뭐하다? 크다. 근데 V는 F 양상. 그래서 같은 매질을 통과하면 속력은 같아야 되는데 진동수가 큰 새끼는 파장이 뭐라는 얘기야? 짧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파장이 1cm라고 치자. 그러면 얘는 1cm보다 작은 애들만 피해 다닐 수 있어. 그런 얘기야.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요. 진동수가 작아요. V는 F 남자인데 진동수가 작으니까 파장이 길겠죠. 그럼 밑에 있는 애들은 파장이 20cm야. 그럼 20cm보다 작은 애들 다 피해 다닌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자기의 파장의 길이보다 작은 애들을 만나면 피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다시 말해 에너지가 작을수록 잘 건너가. 그러니까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빛이 이렇게 왔다. 됐어? 빛이 이렇게 오다가 자기의 파장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가. 그래서 다른 물질 만나서 반사돼서 올 때 또 건너뛰어서 와. 그래서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는 누굴 봐? 이 벽을 보죠. 여기 있는 바이러스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물을 보려면 반드시 그 사물에서 빛이 반사돼서 와야 내가 그 물질을 볼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질들이 안 보인다고요. 알겠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러한 회전이라는 건 피해가려는 성질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렇게 벽이 있다? 벽이 있어서 여기 있는 새끼가요. 얘기를 해요. 준이가 선생님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하자.
선생님 좋아해요. 그래서 얘가 얘기한 소리가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러면 이 소리라는 건 방해물을 만나면 이걸 피해서 전달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서 그 뒤쪽으로 전달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퍼져나갈 때 내가 여기에서 내 귀로 저 소리를 들은 거야. 저 새끼 또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듣는 거죠. 되겠어? 근데 여기에서 태양에서 빛이 나온 게 이렇게 해서 빛이 여기에 이렇게 왔어요. 그럼 빛도 방해물을 만났으니까 회전하려고 그러죠? 근데 얘는 회전율이 작아요. 되겠어? 그러니까 방해물을 만나도 얘는 조금밖에 안 꺾이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내 눈에 올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러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됐어? 네, 있을 때 막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은 내가 볼 수 없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건 빛에 비해서 소리가 회전을 더 잘하기 때문이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회전을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기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선착장에 배들이 쉬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파도가 세면 파도 때문에 얘네들이 넘실넘실해서 지네들끼리 부딪혀서 깨져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난파한다고요. 그래서 배가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선착장 가까이에는 파도가 좀 약해야 배들을 세워놓죠. 배들을 주차한단 말이야. 되겠니? 그래서 선착장 가까이의 파도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방파제 역할을 하는 쇳덩어리, 그 시멘트 덩어리, 커다란 덩어리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방파제, 뭐니? 방파제,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야. 그래서 파도를 막아줍니다. 파도 에너지를 막아주는데 여기서 파도가 넘실넘실 쳐. 그럼 방파제를 세워놓으면 파도가 안 와? 파도는 와요. 근데 여기에서 부딪힌 이 아이는 이렇게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파도 에너지로 반사돼서 뒤로 가죠. 여기에 있는 파도 에너지로 반사돼서 뒤로 가서 여기에서 파도의 에너지가 100이 온다고 쳐. 그러면 그 중에서요. 반사돼서 뒤로 가는 애들이 80이야. 그럼 나머지 요 틈으로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 20이라는 에너지가 너무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파도가 대단히 순하게 치죠. 그러니까 이거 넘실넘실해서 깨지지는 않아. 근데 이때 여기를 건너온 이 파도는 어떻게 칠까요? 이렇게 칠까요? 아니요. 여기를 건너가는 순간 파도가 다시 이렇게 꺾여서 전달됩니다. 이게 회전입니다. 그래서 방해물을 건너서 피해서 온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회전인데 이때 이 방해물의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요. 이 간격이 D, 방해물 사이의 간격이 좁을 수도 있어요. 이 간격이 D1, 얘가 D2, 여기 덮치자. 그랬을 때요. 여기서 파도가 건너갈 때 누가 더 회전을 잘할까? 간격이 넓을 때, 좁을 때, 어떨 때? 회전이라는 건요. 확 꺾이는 정도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방해물을 만나서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요. 이 방해물 이 자체가 하나의 파원의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파워. 그러면 여기에서 파동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전달돼요. 되겠어? 네. 그러면 여기 방해물 자체가 또 하나의 파원의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달된다고요. 그럼 누가 더 확 꺾였니? 얘가 더 확 꺾인 거죠. 꺾인 비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전율은요. 이 틈의 간격이 좁을수록 더 많이 휜다. 그래서 파장은 길수록 더 많이 피한다. 그래서 회전율은요.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파장은 길수록 잘 일어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 마지막 간섭이요. 아마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섭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간섭이 뭡니까? 나한테 영향 주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그게 간섭이죠. 파동에도요.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러면 간섭을 하려면 파동이 하나여야 되니? 여러 개여야 되니? 여러 개. 그래서 적어도 파동이 2개 이상 만나야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라고 하는 파동의 마지막 성질 간섭이라는 거 해드릴게요. 간섭이라는 거 할게요.
자, 하나의 파동이 막 가고 있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됐죠? 또 하나의 파동은 이쪽 방향으로 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는 파동이 있고 오는 파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파동이 뭐하겠니? 만나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나는 걸 우리가 파동의 중첩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파동이 만나는 걸 중첩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파동이 만나는데 만날 때의 위상이 다양합니다. 됐죠?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하얀색 파동하고요. 노란색 파동이 만날 때 서로 같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죠? 파동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날 수가 있냐면 이렇게 노란색 파동과 하얀색 파동이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도 있는데 끝과 끝만 보여드릴게요. 됐어? 같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있고 반대 위상끼리 만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때 간섭이 일어나는데 간섭의 결과가 정반됩니다.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파동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한 지점, 어떤 공간에서 만나는 걸 파동의 중첩이 일어난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중첩이 일어난 그 순간, 서로 파동이 만나는 그 순간 파동의 간섭이 일어납니다.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는데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마루 모양은 왜 생겼을까? 마루의 위상이 만들어지는 이 지점은요. 정확하게 이 A라는 지점에 온 파동이요. 매질을 위쪽 방향으로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정확하게 위쪽으로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을 때 매질이 위로 올라가겠죠. 되겠어요? 그 중에서 마루에 있는 이 지점은요. 매질을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은 이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얀색이 온 거야. 근데 노란색도 정확하게 일치하게 매질을 2m 들어 올리려는 같은 에너지가 순간 온 거죠. 그럼 결론, 여기 있는 매질은 몇 미터 올라갈까요? 네, 4m.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됩니까? 4m 내려갑니다. 되겠냐? 이렇게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진폭 말고 다른 거요. 파장이나 진동수나 주기나 이딴 거에 변화가 생길 거 아닙니까? 이건 안 생깁니다. 됐어? 그러니까 파동에 간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났을 때 진폭의 변화가 생겨요. 진폭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진폭이 현재보다 더 커지는 변화. 됐어?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우리는 보강간섭이라고 불러. 됐어? 보강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요.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도 있어요. 이걸 우리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 반대 위상끼리 만났다고 쳐요. 여기 있는 하얀색 파동은요. 여기 있는 매질을 위쪽으로 2m 들어올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 노란색 파동은 아래로 2m 내리려는 에너지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결론, 여기 있는 매질은 어떻게 될까? 그냥 됐어? 진동 안 해. 됐어? 그래서 진폭이 0이 돼. 이런 식으로요. 진폭이 더 커지는 간섭은 같은 위상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그게 뭐가 간섭이에요? 됐어?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은 반대 위상이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이걸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네. 라고 하는 이러한 간섭은요. 어떤 파동이 만나도 다 일어날까요? 지금 여기에요. 빛이라는 파동이 이 교실에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리라는 파동도 잔뜩 들어가 있고요. 너네 몸에서요. 적외선이라는 파동도 열나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양한 파동들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간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만약에 간섭을 한다면 빛의 진폭이 변했어야죠. 소리의 진폭이 변했어야죠. 소리의 삼요소. 이게 그렇죠. 소리에는 3요소가 있다. 그 중에서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있습니까? 맵시가 있다 그러죠? 그 중에서 소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 진폭.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 진동수. 자, 맵시를 결정하는 게 뭐라 그랬어? 파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요. 그래서 내 목소리는 진폭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소리가 빛이랑 간섭을 할 수 있다면 나의 진폭이 변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동안 갑자기 목소리가 더 커졌다가 낮아졌다가 이게 빛 때문에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되겠습니까? 네. 실제로요. 그냥 아무 파동이랑 만난다고 해서 간섭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간섭을 할 수 있는 파동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애들이요?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 간섭합니다.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만나야만 간섭을 할 수 있어요. 파장의 길이가 다른 애들끼리 만나면 쌩까고 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의 목소리와 빛은 파장의 길이가 달라서 서로 간섭하지 않습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간섭을 할 수 있는 애들끼리 만나면 진폭이 변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 간섭이라고 그래. 그래서 진폭이 커지는 변화는 보강 간섭,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은 상쇄 간섭. 알겠어? 그래서 간섭을 했다? 그 간섭을 한 다음에 서로 헤어지지. 계속 갈 길을 가니까. 헤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폭이 변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만나서 진폭이 바뀌었어. 그리고 나서 헤어졌어. 그럼 헤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변한 상태를 유지할까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파동은 독립적이라서요. 서로 만났을 때만 영향을 받고 헤어지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이 간섭이라는 걸 이용해서 빛이 파동이야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이 토마스 영이 했던 간섭 실험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현상을 설명할게요. 자,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통이 있어. 정신 차려. 물이 이렇게 들어있는 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두 손가락으로요. 두 지점을 탕 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S1에서도 진동을 만들고요. S2에서도 진동을 만들어요. 집에 가서 욕조에다 물 받아 놓고 또는 세면대에다가 물 받아 놓고 가만히 둔 다음에 두 손으로 탕탕 치세요. 그럼 물결이 일어납니다. 파동을 만든 겁니다. 됐죠?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퍼져 나가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S1이 만든. 또 두 번째 S2가 만든 파동도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이세요? 서로 두 개의 파동이 특정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요? 간섭을 하게 될 겁니다. 되겠냐? 여기서 간섭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간섭을 할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지점이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마루가 되면서 진폭이 커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은요. 마루와 볼이 만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진폭이 작아지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러면 여기서 보강이 일어날지 상쇄가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맞춰봐. 여기 보강이야 상쇄야. 여기 보강일까 상쇄일까? 이거 맞춰봐. 그걸 맞춘 사람이 토마스 영. 애새끼들 머리 열나 좋아요. 파동을 일으켰을 때 특정한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날까 상쇄가 일어날까? 이거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특정한 위치 하나를 잡자. 특정한 위치 하나를 잡을게요. 여기가 P. 되겠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S1에서 P까지의 거리, S2에서 P까지의 거리, 이거 될 수 있죠? S1에서 P까지의 거리가 8m라고 칠게. S2에서 P까지의 거리는 10m라고 칠게. 이겁니다. 됐어? 네. 라고 하는
S1에서 P까지의 거리와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그걸 빼. 거리니까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되겠죠. 절대값 씌울게요. 그러면 8 빼기 10 얼마? 2. 알겠습니까? 이걸 두 지점의 델타 경로차라고 했습니다. 두 지점의 경로차를 구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지점의 경로차를 구했는데 선생님 2m예요. 이게 2다, 3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내가 발생시킨 파동의 파장과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장과 어떤 관계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킨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2m다. 그러면 이 지점은 무조건 보강하세요. 무조건 보강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만든 파장의 길이가 3m짜리인데 여기 2m야. 이 새끼 여기 무조건 상승하세요. 를 알아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볼래요? 한 지점에서 파동을 일으킵니다. 파동이 일어나서 가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S1이에요. 근데 S2도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근데 둘의 경로차가 없게 만들 거예요. 경로차가 0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S1에서 발생한 그래서 파원에 똑같이 S2도 있어. 그래서 경로차가 없어.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어. 무슨 간섭?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야. 되겠어? 그러니 경로차가 없는 경로차가 0인 지점 보강 간섭이겠죠? 맞냐? 네. 그럼 경로차를 정확하게 한 파장 나는 곳에다가 S2를 보면 정확하게 한 파장 떨어진 이 지점에 S2가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파동 만들어봐. 파동. 무슨 간섭이냐? 보강이지. 됐어? 경로차가 정확하게 두 파장인 곳은 뭐겠니? 뭐가? 그러네. 경로차가 정확하게 됐어. 파장의 3배, 4배, 5배라고 하는 파장의 자연수 배율인 지점은 보강이야. 맞지? 그럼 보면 반파장의 모습 가자. 반파장. 한 파장치까지 말고 반파장만 가. 그러니까 실제로요. S1과 S2 사이의 경로차가 정확하게 반파장. 됐어?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무슨 간섭이야? 상쇄. 반파장이고 여기서 됐어? 2분의 3남다 차이 나는 거. 됐어? 네. 0.5파장 차이가 아니고 1.5파장 차이 나는 한 파장 반. 그러면 여기냐? 여기서 이렇게 봐. 됐어? 또 무슨 간섭이야? 상쇄 간섭이야. 2.5파장 또 상쇄야. 알겠습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한 파장 간격이 나는 곳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요. 반파장 간격인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2분의 3남다, 2분의 5남다, 2분의 7남다. 그래서 이런 곳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 경로차를 구했을 때 그 경로차가요 2m인데 지금 얘 파장이 2m짜리라면 한 파장 차이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지점 보강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경로차를 구했는데 얘 파장이 3m였어.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여기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됐어? 네. 3m가 아니고 얼마여야 됩니까? 4m여야죠. 그래야 정확하게 반파장이니까.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겠죠? 됐어? 이런 느낌. 되겠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요. 경로차가 몇 파장 차이냐에 따라서 그 지점이 보강 간섭이 일어날지 상쇄 간섭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새끼가요. 머리가 개 좋아요. 이걸 일반화시켰어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알 수 있는 일반화 공식을 만듭니다. 뭡니까? 이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를 구하시기. 그래서 그때 M은요. 0, 1, 2,
3이라고 하는 자연수 배열이야. 그 중에서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알고 싶어요? 그러면 M에 그래서 첫 번째 숫자 0 집어넣으면 돼. 얼마? 0. 경로차가 0인 곳이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두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알고 싶어? M에다 얼마 집어넣어? 1. 집어넣어봐. 얼마야? 얼마야? 1 집어넣어봐. 얼마야? 넘더. 두 번째 보강 간섭. 되겠어? 세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알고 싶으면 N 값에 얼마 집어넣으라고? 2. 집어넣어봐. 얼마야? 2 넘더. 되겠냐? 네. 반파장의 짝수배인 지점은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알겠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 일반식도 세웠어. 2분의 람다에 뭐니? 2m 플러스 1. 해보자. 첫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알고 싶어. m에 얼마 집어넣어? 0. 집어넣어. 얼마야? 그러니까. 되겠어?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경로차는 1 집어넣어. 얼마야? 네, 그렇게 해요.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값을 통해서 여기가 몇 번째 보강 간섭인지 상세 간섭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꼬맹아 항상 이런 거 아니죠. 조건이 있어요. 내가 S1에서요 파동을 일으킬 때 무조건 마루부터 발생하는 파동을 만들었다. 그러면 S2에서 파동을 일으킬 때도 어떤 거? 똑같이 마루부터 만드는 파동을 일으킬 때 이렇다는 얘기야. 같은 위상의 파동을 만들 때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연병할 이 새끼는 거꾸로 골부터 만들어. 반대 위상을 만드는 두 파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요. 경로차가 없다고 쳐. 여기요. 여기에 S2가 있다고 쳐. 무슨 일이 발생해? 상세야. 한파장과 여기에서 됐어. 반대 위상을 만들었다고 쳐. 뭐야? 상세 간섭이야. 그러니 이건 조건이죠. 같은 위상으로 파동을 발생시켰을 때 이게 알겠어? 반대 위상의 파동을 만들면 거꾸로야. 거꾸로야. 됐어? 이 지점이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그죠? 이 지점이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인 거야. 이해돼? 이해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거든요. 됐어? 그러니 실제로 빛도요. S1과 S2에서 똑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빛을 가게 해. 됐어? 그랬을 때 간섭이라는 게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거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빛은 간섭에 의해서 진폭이 바뀐다 그랬는데 빛은 진폭이 빛의 뭐를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소리는 3요소가 있는데 빛은 2요소가 있어요. 빛은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빛은 밝기와 색깔. 되겠어? 빛은 밝기와 색깔로 구성되어 있어요. 빨간 빛도 흐린 빨간 빛이 있고 눈부신 빨간 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게 이게 진폭입니다.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진동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수를 다르게 한다는 건 색깔을 변화시킨다는 얘기고요. 진폭을 변화시킨다는 건 똑같은 빨간색인데 밝기 조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을 쐈을 때 어떤 부분은 더 밝아 보이고 어떤 부분은 더 어두워 보이는 밝고 어둡고라는 명암이 반복됩니다. 이게 빛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빛을 쏘고 여기서 빛을 쐈을 때 특정한 위치에서 그래서 밝기의 변화가 생겨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되겠습니까? 이게 나타나요. 되겠니? 네. 반파장 차요.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맞습니까? 이러한 간섭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빛도 파동이다. 그리고 밝은 데서 그 다음 밝은 데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던 빛의 파장의 길이도 구한 사람이 토마스였습니다. 알겠냐? 머리 눌러줘요.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린 종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배울 필요 없습니다. 물리도 화학도. 됐죠? 대신에 내일부터 영재 안에서 만납니다. 됐죠? 내일 5시에 정상 수업이니까 오시면 되고요. 내일은 특강이 없죠. 도충 있는 사람들만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정상 수업 5시부터고요.
수학인 사람들은 수학반으로, 과학인 사람들은 과학반에서 안내하실 건데요. 제가 5시에 오면 복도에서 됐어. 너 오늘은 어느 강실로 가? 라고 할 거고요. 책은 내일 다 새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빈 가방 가져오시면 됩니다. 알겠어.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다.